안녕하세요. 30기 감정평가사 김아인입니다. 저는 2차 과목 실무 이론 법규에서 이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인 이론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진짜 강의 들어가서는 강의 진도 나가느라 바쁠 테니까 거기에서 하지 못할 내용들을 좀 맛보기 OT에서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강사 소개인데요. 강사가 누군지 알아야 이 강사를 진짜 신뢰할 수 있는지, 나를 진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지 확신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사로서의 경력인데요. 제가 30기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지금 근무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감정평가사 현업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이론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해왔었고, 그동안 합격생들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론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초시생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초시생 분들은 좀 들으면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강의 커리큘럼,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고 2022년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제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소개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인터뷰한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릴게요. 저는 명덕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강서구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89년생인데 제가 딱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논술 전형이 한창 인기였어요. 그래서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고3 1년 동안은 논술 학원을 다니는 게 그 당시에는 필수 관문이었어요. 유행이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논술 공부를 한 게 지금까지도 제가 감정평가사가 돼서 이론 강사를 하기까지 엄청난 저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논술 전형으로, 최우수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논술 전형 썼던 손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원고지 20장으로 경영학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였는데 원고지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칸에 다 이렇게 쓰고 20장 마지막 끝에 마침표를 딱 찍으니까 종이 띵동 땡 하면서 울리면서 답안지를 걷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분량도 딱 채웠고 시간도 딱 맞고 너무 좋다 했는데 그때 수석을 한 거였죠. 이렇게 글을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잘 썼어요. 그래서 글도 잘 써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가르치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꼭 글을 잘 써야만 이론을 잘 하냐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데, 이거는 당연히 잘 쓰면 좋습니다. 내가 중고등학생 때 글빨로 좀 상 좀 받아봤다 하면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과인데 그러면 난 어떡하지? 그런 관점에서는 또 아니에요. 문과가 이과보다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공대 나와도 글 잘 쓰시는 분 있고 또 문과로서 철학과 나와도 글 못 쓰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전공보다는 내가 얼마나 좋은 글을 많이 따라 써보고 필사한다고 하죠. 또 내 글을 써보면서 첨삭을 통해서 내 글을 업그레이드 해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글을 많이 안 써봤다. 나는 숫자가 더 익숙하다. 혹은 숫자든 글이든 다 자신 없다 하신 분들은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글을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처음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경매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익도 있고 입찰도 있고 명도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강제집행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경매를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또 경매 강의도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 대학교 동기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너무 흥미가 생긴 나머지 퇴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제가 18년도 3월에 하고 18년도 3월부터 저는 전업수험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7월에 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공부 시간은 1년 3개월이
됐어요. 엄청 짧죠. 그래서 생동차라고 요즘에는 그래도 동차분들이 많아졌는데 저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유튜브 합격 수기도 찍고 많은 관심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평가사님처럼 빨리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선생님은 누구를 들어야 되고 뭐 교재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고민은 되게 비슷하고 또 빨리 동차로 합격하고 싶은 마음도 진짜 다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공부 시작하면서 저는 5년 혹은 10년 동안 공부하려고 진입했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차 목표로 해요. 짧으면 1년, 길면은 3년 목표로 다 시작을 합니다. 또 그게 맞는 자세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합격한 사람이니까 이론이라는 과목에서 어떻게 제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랜드잇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물론 퇴사를 안 하신다면은 공부랑 직장을 병행을 하시게 될 텐데 직장에서의 경험이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보고서도 많이 써보셨을 거고 내 의견을 상사나 후배나 혹은 동기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이 또 이론 공부를 하는데 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사로서의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하고 나서 우연히 저랑 동갑인 수험생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서 합격 수기 찍은 안문희 평가사 분인데요. 그분도 전 직장에서 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제 왼쪽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인에서. 본인이 실무랑 법규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는 40점도 안 나오고 100점 만점 중에 40점도 안 나오고 꽈락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동차로 합격하고 싶은데 이론이 안 된다. 실무 법규는 잘하는데 평가사님은 이론을 잘 하셨으니까 합격을 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과외를 해달라고 엄청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다행히도 저랑 안문희 평가사 집이 엄청 가까워가지고 저는 수습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6개월이나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100점 중에 40점도 다 못 쓰고 저희 이론이 4문제인데 4문제 중에 3문제 쓰고 시간 끝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 가서는 학원에서 1, 2등을 이론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면서도 또 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노하우들을 이 강의에서 좀 녹아내려고 하고요. 그분도 공부 시간이 총 1년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서 좀 공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의 최초 수험생이자 합격생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좋다고 했던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도시정비 사업, 여러분 아직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해 써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기 써볼게요, 문제를. 문제,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해 써라. 음, 2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안문희 평가사님이 이 문제를 보고 너무 막막했다고 해요. 내가 도시정비법 1년이나 배웠는데 도시정비법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목차를 외운 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글이 안 나간다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드렸었냐면 그때는 그 평가사님이 진짜로 도시정비,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장을 만나서 어떤 말을 평가사로서 해줄 수 있느냐를 한번 떠올려봐라. 네가 평가사라면.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려봐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안문희 평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저는 안문희 감정평가사인데요.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
평가에서 사업 진행에서 할 평가는 이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 평가가 필요하고 또 이 시점에서는 이 평가가 필요하니까 또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거고 나중에 질문 혹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도시정비법에 대해 배우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목차로 이렇게 써서 글을 써봐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막힘없이 이렇게 술술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질문을 물론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쓰기 전에 대답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질문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정비법 예시가 어려웠다면은 좀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께 제가 지금 수험생님 부동산 경기가 요즘 어때요? 혹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써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부동산 경기? 오가다가 부동산 뉴스 하나씩은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아마 지금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는 비싸요 정도밖에 사실 잘 못 말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많고 읽은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야 대답도 잘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잘 해야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은 내가 말하는 거를 글로 쓰는 거다. 그 작업을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듣고 외우고 이해한 게 많아지면은 여러분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글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론 과외를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론 채점 팀장은 약 1년 동안 했어요. 제가 사실 수험생 때부터 이론 채점 팀장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고 글씨도 빠르고 잘 쓰고 하는데 진짜로 잘 쓴 글과 못 쓴 글 혹은 점수를 좋게 받은 글과 낮게 받은 글의 차이를 채점자가 보면서 진짜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점 팀장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잘 쓴 글은 진짜 잘 썼고 못 쓴 글은 사실 이렇게 매주 스터디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못 쓴 글은 글씨만 봐도 딱 알겠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꽈락, 그러니까 꽈락이라고 하면 40점이 안 되는 거, 꽈락이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채점 팀장을 하면서 막 몇십 개를 채점을 하면서 제가 거기다 막 써줄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강의로 좀 잘 녹여내면은 이 사람 수준이 더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대량 채점의 그런 방식보다 좀 제가 직접적으로 다 채점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안영찬 평가사님과 같이 이렇게 랜드잇에서 이론 과목을 담당하게 됐고요. 저의 이런 노하우들, 글 쓴 노하우나 채점하는 노하우들을 강의에 좀 녹아내면은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시생분들은 그럼 이론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목이 3개인 건 알죠. 2차 과목이 실무, 이론, 법규라는 건 알겠는데 다들 실무는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실무부터 해야 되는 거는 다들 아세요. 그래서 되게 실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규는 사실 모르면 못 쓰는 거고 법규는 암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론은 솔직히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글을 잘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16장을 쓰지? 16쪽을 쓰지? 라는 생각만 하면 되게 막막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대해 한쪽 쓰라고 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론 시험 범위는 총론이랑 강론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총론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길 가다가 어떤 만난 사람이 저한테 평가사님 부동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말할 수 있는 게 총론이에요. 되게 막연하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최유 이용, 또 부동산 사이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혹은 글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총론이거든요. 되게 범위가 크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강론은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논점들이 많아요.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써있는 공시지가 기준법, 기업가치, 자동차,
또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래서 이 강론 부분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 1차 부동산 학원론에서 기업 가치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글로 써서 내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기업 가치는 뭐고, 의의는 뭐고, 평가 방법은 뭐고, 우리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은 거의 암기가 100%라고 생각해도 무난합니다. 그러면 총론은 강론이랑 뭐가 다르냐? 총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동산 어디서든지 다 들어보셨잖아요. 토지 건물 있구나 그 정도. 또 거래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막막은 하지만 대충 설명할 수는 있어요. 부동산 시장.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사가 거래하는 거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가격 같은 게 있고. 근데 그거를 글로 써내는 거는 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론은 목차 암기가 기본이다. 그래서 둘 다 암기지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총론은 목차 위주로 이렇게 1번 목차, 2번 목차 암기해서 이 내용은 좀 말로 풀어내는 정도. 2번에 대한 목차 내용도 말로 풀어내는 정도. 이 정도로 암기를 하고요. 암기 대상은 이 목차 제목이 되겠고 강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암기입니다. 의의부터 평가 방법부터 목차뿐만 아니라 이 내용까지 다 암기를 해야 하는 암기 부분이 매우 많은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시험 경향은 한 3, 4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총론이 거의 한 80% 비중으로 시험이 계속 나왔었어요. 나머지 20% 정도는 강론. 총론이 중요한 파트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론이 계속 큰 비중으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동차나 좀 시험 기간이 짧은 2년차들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강론을 안 해도 다 총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완성할 수는 있거든요. 1년 배워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총론만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론은 목차 암기 그리고 이해 위주로 빨리 공부를 하고 강론은 또 암기할 부분만 딱딱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정도만 알차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론 시험 범위는 총론,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론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알려드리기 전에 이론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총론을 제가 목차 암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디저트 공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가사님 혹시 스타벅스가 뭐예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스타벅스가 뭐예요? A라는 평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할게요. A 평가사는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인데요. 되게 분위기도 좋고 좋은 음악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마침 스타벅스에 갔는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이게 A라는 평가사의 대답이라고 칠게요. 스타벅스에 대한. 근데 B라는 평가사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가사님, 스타벅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파는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스타벅스 그 메뉴들의 가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점은 어느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봤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A 평가사랑 B 평가사랑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이세요? 이거는 당연히 B 평가사죠. 왜냐면 A라는 평가사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스타벅스 갔고 뭘 먹었고 스타벅스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B 평가사는 나름대로 목차를 나눴어요. 가격, 메뉴, 지점 이렇게 목차를 나눴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스타벅스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이 목차가 있어야 돼요. 메뉴, 가격, 지점 이런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 그냥 떠오르는 거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기능, 부동산의 필요성,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목차가 있어야 이거를 글로 썼을 때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목차를 만듦으로써 나는 이렇게
머릿속에 체계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디저트 공부라는 거는 저희가 왜 목차를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디저트를 한번 3가지로 나눠볼게요. 디저트를 커피, 빵, 과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마인드맵 형식으로 커피, 빵, 과자. 이렇게 커피, 빵, 과자 나누고 커피도 또 3가지로 나눠볼게요. 프랜차이즈점, 맛, 가격, 종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빵도 맛, 재료, 만드는 재료에 따라 가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과자도 맛, 제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목차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완성이 되면은 누가 디저트에 대해 물어봤을 때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말을 논리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저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디저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디저트에는 뭐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3가지가 있어요. 커피, 빵, 과자가 있는데 커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프랜차이즈, 맛, 종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커피 맛에는 뭐가 있고 종류에는 뭐가 있고 또 2번째 디저트는 빵인데요. 빵 맛은 어떤 게 있고 재료는 뭐 강력분, 박력분이 있고 가격은 어떠한 가격대가 있고요. 또 3번째 디저트는 과자인데요. 과자 맛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고 제조사는 크게 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논리적이게 보이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도 똑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크게 나누자면은 아까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총론하고 강론을 이렇게 이론을 먼저 나누고 총론도 여기에서 다양한 목차로 나눠집니다. 시장, 가격, 분석, 경기 변동 이렇게 다양한 목차들이 있고요. 강론도 엄청나게 많은 목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 목차, 이 2문자의 중요성이에요. 2문자라고 하면은 이 목차의 앞글자만 딴 거를 의미해요. 시가분 이렇게 앞글자. 그래서 이거를 2문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목차의 앞글자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따서 외우는 건데 이론을 3개월 안에 내가 이거를 다 외우고 간다라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책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전략 과목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나 법규가 될 테니까요. 이론은 40점만 넘기면 됩니다. 이론을 전략 과목으로 나는 80점을 맞아야지 60점을 맞아야지 하는 거는 엄청 위험한 거고 불가능합니다. 이론은 왜냐하면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론을 항상 잘 써서 60점이 나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론은 한 45점만 딱 넘자. 혹은 꽈락 면제 과목으로 가자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짧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법규 암기나 실무를 많이 하셔야 동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 동차 분들은 다 실무 점수가 높았고요. 안타깝게 동차 안 되신 분들은 이론 법규는 조금 높은데 실무가 다 안 좋아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랑 법규 공부를 많이 하셔라. 특히 실무를 많이 해야 동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느낌으로 이론에서는 딱 중요한 목차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암기하고 있는 목차를 이렇게 속된 말로 바르면서 글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목차, 2문자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빨리 글을 완성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질문에서 대답하는 거를 횡설수설하지 않고 딱 논리적이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목차 위주의 공부를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차를 외우되 그 내용은 암기가 아니라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당연히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론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 써봤는데요. 4번째죠. 이거는 처음 이론을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지금 OT를 듣고 있는 단연차들이나 아니면 이론을 조금이라도 3개월이라도 혹은 1년이라도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지금 처음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이겠지만 지금 그냥 흘려 들으시고 나중에 내가 글을 좀 잘 쓸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는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친절하게 써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채점자는 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교수님들이나 혹은 평가 법인에 계신 분들이 채점을 하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글 쓴 사람 불러가지고 혹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A가 B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글이잖아요. 그래서 채점자는 딱 그 글만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인가? 잘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채점자가 쓴 내용에 대해 100%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어려운 예시인데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딱 한 줄로. 그러면은 두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를 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적금을 많이 안 한다. 이자가 많이 안 주니까요.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를 많이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거예요. 되게 얼핏 보면은 그럴듯한 내용 같죠? 이런 생각, 과정이. 근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금리가 내려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썼네? 근데 왜 올라가지?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잖아. 혹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지? 아파트를 의미하는 건가? 혹은 상가를 의미하는 건가? 라는 내용이 전혀 없죠.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수험생을 불러가서 수험생님 혹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점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수험생을 불러가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좀 친절하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문장이 왜 나왔고 이거는 어떤 부동산이고 이거는 가격인지 임대료인지 장기인지 단기인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글을 안 써보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글씨도 좀 예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은 글씨를 못 알아보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음인지 이응인지 혹은 히읗인지 쓴 사람은 다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합니다. 본인도 자기 글을 못 알아봐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자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예쁘게 글씨를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의입니다. 의, 개념. 무조건 100% 의의를 암기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의는 중요한 법에 나오는 의의는 똑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법에 나오지 않는 의의는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도 못하겠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재개발에 대해 의의를 설명도 못하겠다 하면은 암기를 해야겠죠. 외워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는 해야겠죠. 내가 설명을 못한다면.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가 문제가 아니라 좀 의의를 써라라는 거예요. 이게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의의에 대해 안 쓰고 넘어가는 답안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평가사님 이거는 어떻게 고칠까요? 라는 코멘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의의를 써라라는 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질문이 한옥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쓰시오라는 이론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스터디를 총 6명하고 했는데 그중에 5명이 붙었거든요. 물론 그 한 분도 작년에 붙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도.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한옥에 대한 의의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나머지 5명은 한옥에 대한 의의를 처음 봤거든요. 한옥에 대한 의의를 지어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론 공부할 때 한옥에 대한 의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옥에 대해 의의 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옥에 대한 의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험생들이랑 엄청나게 큰 차별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론 공부 안 했지만 지나가는 외국인이 혹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한옥이 뭐예요? 이렇게 외국인이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다. 그리고 막 기와지붕 형태로 되어 있고 북촌, 서촌, 한옥마을, 전주에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여러분 대답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의의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정답 네이버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의의를 적어야 된다. 그렇게 너무 압박감 가지지 마시고요. 나는 못 쓴다. 이렇게 느낌으로 생략해버리지 마시고 그러지 마라.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글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을 좀 구별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단연차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출제 강력한 문제가 커피다. 그래서 오늘 커피에 대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아까 봤듯이 커피의 역사, 커피 맛, 가격, 종류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커피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 집 앞 프랜차이즈 점까지 매출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커피 문제가 아니고 디저트의 역사에 대해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디저트의 역사. 그러면은 그 단연차 학생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제 커피의 역사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없이 쓰는 거예요. 커피의 역사는 17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고 내가 원두도 공부했는데 원두의 역사는 이렇고 해가지고 100점을 다 채우고 시험장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제 커피에 대한 전문가다, 합격이다 해가지고 나는 역사에 대해 100% 썼어 해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는 빵도 쓰고 빵의 역사도 쓰고 과자의 역사도 쓰고 한 거예요. 나는 커피에밖에 안 썼는데. 그래서 아차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은 디저트의 역사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나는 커피에 대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만 100쪽을 채운 거예요. 100점을. 그래서 100점 중에 10점밖에 못 받고 이런 현상들이 단연차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뭔지를 보고 다양하게 넓은 범위에서 훑으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아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질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 쓰기입니다. 수험생분들이 사실 서랑 결 쓰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일단 이론 과목은 논술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한 편이 완성이 되려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야 돼요. 사실 본론은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서와 결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는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은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돼가지고 대학 강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에서 감정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임무를 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 누구누구입니다. 감정평가는요. 이거고 이거고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 인사하고 소개하고 또 바로 감정평가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감정평가 들어보셨나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을 평가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보상이나 공시지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분야는 담보평가, 은행평가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죠.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이 서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듯이 도입부를 적으면 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마지막 결에서는
이제 본론에서 감정평가에 대해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말을. 지금까지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래서 중요하고,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 만나면은 인사도 잘 해주시고, 이제 은행 가면은, 감정평가사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게 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글의 마무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면서 끝내는 것. 그게 결입니다. 그래서 서랑 결 쓸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본론의 글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맺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결 쓰는 방법은 차차 배워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시험 일정을 봤더니 4월 2일 날 1차 시험이 있고 7월 16일 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이 2차까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은 전략 과목이 아니에요. 실무 법규만 하기에도 사실 3개월 동안 공부하는 동차상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법규는 암기를 안 하면 못 쓰거든요. 근데 이론은 사실 4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는 기본 강의 총론, 강론 이거를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강의 수는 좀 조정될 수 있지만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목차 위주로 강의를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꼭 100점을 채우고 나오자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100점 많이 채우셨어요. 물론 80점 채우신 분들도 있고 70점 채우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3개월 공부해서 100점을 쓰고 나왔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차 잡기 강의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목차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 29강, 33강 돼 있지만 한 강의, 그러니까 세 강의 1회 분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강의는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진행이 될 거고요. 3개월 동안은 아마 총론, 강론, 목차잡기 강의, 여기가 3개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목차잡기 강의까지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총론 3강, 그러니까 1회마다 3강 끝나고 6번째 강의 끝나고 9번째 강의 끝나고 1회 강의하고 2회 강의하고 3회 강의하고 할 때마다 숙제가 한 번씩 주어집니다. 이 총론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첨삭을 하게 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차잡기 강의까지 듣고 시험에 가게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답안지를 작성을 해보고 시험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첨삭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16쪽을 쓸 건지 또 고칠 부분은 뭐고 내가 암기가 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뭐냐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2차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의고사는 진행이 되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채점을 해드리고 고칠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은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강의 1회분 들으면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차잡기 강의까지 들으시면은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내가 외운 거를 어떻게 목차로서 답을 쓸 것인가 바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다음 강의에서 단톡방 주소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글 쓰는데 막히는 게 있다 하시면은 제 개인 톡이나 혹은 그 단톡방에 쓰시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분석,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또 논문 관련해서도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게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표인 GS 1기부터 3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GS 2기가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GS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론 공부를 잘 해왔는지가 점수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GS까지 꼭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짧게 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론은 40점 혹은 45점만 넘기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은 운이 좋으시면 열심히 하시면 생동차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 연결을 해서 OT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